옛날 흑역의 작은 시골 마을의 귀신의 집이라 불리는 폐가가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고 한 부유한 가족이 사라진 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도시에서 온 젊은 대학생들이 호기심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연히 발견한 피아노에서 큰 소리가 나며 놀라운 장면을 마주했다. 오래된 사진 속 가족과 닮은 얼굴이 찍힌 사진이 떨어졌고 갑자기 집안에 불이 꺼졌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 그들은 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다음날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집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대학생들 중 한 명은 악몽에 시달리며 이제 아무도 그 집에 접근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그 집 근처에서는 가끔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가을 저녁이었다. 갑작스레 쌀쌀해진 날씨에 잔뜩 움츠린 채 칙칙한 회색빛 하늘 아래를 걷고 있자니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의심스러웠다. 나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가는 내내 기분이 찝찝하게 가라앉는 것이 불길한 예감마저 들게 했다.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 어귀로 들어서자 귀에 익은 발자국 소리가 뒤따라 들려왔다.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길목, 분명 나 혼자라는 생각에 다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소리는 간격을 맞춰왔다. 사람의 착각이겠지. 애써 무시하려 했으나 점점 그 소리는 가까워졌고 바람 소리마저도 가면을 쓴 듯 조용히 사라져갔다. 몸에 서늘한 기운이 퍼지며 피가 마돌았다. 다다른 곳은 오래된 아파트의 한 단지였다. 임의등이 꺼진 가로등이 몇 개 있어 더욱 어두컴컴한 그곳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이번엔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바람에 묻혀 흐릿했지만 분명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같이 가져 찢어진 듯한 받침표가 찍힌 짧은 목소리가 공기에 녹아들자 내 심장은 풍악을 울리듯 긴장으로 뛰었다. 선뜻 뒤를 돌아볼 용기도 내지 못한 채 도망치듯 빠르게 계단을 올랐다. 문 앞에 다다른 후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서며 안도할 새도 없이 현관문을 힘껏 닫았다. 열쇠를 걸고 숨을 고르며 나를 추스르려 했지만 아직도 머릿속에는 목소리가 맴돌았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 일 없을 일에 그토록 불안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쉽게 잠들지 못했다. 며칠이 지난 후 인터넷에서 우연히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다. 공포영화에서나 나볼 법한 내용이었다. 내가 지나다녔던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실종자가 발생했고 그 사람은 바로 작년 이맘때쯤 거기서 실종된 소녀와 똑같은 길을 걷던 사람이었다. 등골에 서늘함이 스며들었고 눈은 기사에 고정된 채 망연히 그 글을 읽어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도 이유를 몰랐던 그 무게감은 한동안 나를 괴롭혔다. 이제는 담담히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가끔씩 귓가에 속삭이는 낮은 소리가 들리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 같이 가려 했던 그 목소리는 어쩌면 아직도 날 따라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어쩌면 실종된 그 소녀가 아직도 어디론가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에 빠져드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비오는 가을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비밀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곳에 새로 이사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유 모를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고 밤만 되면 이유 없이 창문이 덜컹거리며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 아파트의 11층에 사는 경호도 그러한 불안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사 온 지 3달째 되던 날 그는 평소보다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시계침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경호는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이날 밤은 유난히 더 이상하고 불안하게 느껴졌다. TV 소리에 집중하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 창문이 바람도 불지 않는데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경호는 신경질적으로 창문을 닫으러 갔다. 창문을 모두 닫고 잠그기까지 한 후 돌아서려는 순간 그의 눈에 한 할머니가 보였다. 그녀는 아파트 맞은편 건물의 복도 끝에 서 있었고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흐릿하게만 보일 뿐이었다. 경호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무 이유 없이
문득 떠오른 생각은 그 할머니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경호는 얼른 커튼을 닫고 소파로 돌아와 반강제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침실에서 나는 듯한 얕은 숨소리였다. 경호는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야구방망이를 3개 쥐며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길한 느낌을 떨치지 못한 채 경호는 거실로 다시 나와 소파에 앉았다. 그러다 문득 거실 바닥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종이에는 국화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힌 경호는 이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검색해 보았다. 놀랍게도 경호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과거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는 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11층에서 사망한 한 할머니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할머니는 과거에 국화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국화꽃 그림이 그려진 편지 한 장이었다. 모든 게 그 수수께끼와 연결된 것처럼 보였다. 매일 밤, 특히 비가 오는 밤에 그 할머니의 영혼이 복도 끝에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경호는 그날 이후로 창문과 커튼을 열지 못하게 되었다. 아파트를 둘러싼 불안한 기운도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어느 밤 경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이곳을 떠나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이삿짐을 챙기던 날 경호는 또다시 그 할머니의 그림자가 복도 끝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아파트 전체의 조명이 깜박했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듯 멈추고 말았다. 그러나 그 후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구석으로 사라졌고 경호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아파트를 떠났다. 그리고 그 후로금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릴 때면 그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그 할머니는 정말로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지만 자신은 그 말을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경호는 더 이상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꿈속에서 그 할머니의 모습과 국화꽃 그림을 여전히 떠올리곤 한다. 무엇이 진실이었고 무엇이 환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은 한 번 겪으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법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 폐가가 있었습니다. 그 폐가는 마을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고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밤마다 불이 켜져 있고 창문 너머로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빈 채로 방치되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과거에 그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원래 한 부유한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몇 달 동안 조사를 했지만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갓 대학에 입학한 호기심 많은 청년 3명이 이 공포의 폐가를 탐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호, 진수, 그리고 미영은 그 집에 들어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서늘한 가을밤 한 손에 손전등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문은 오래되어 삐걱이면서 쉽게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집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어느 한 곳에 먼지가 앉아 있었고 가구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아이의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했던 천진난만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장난감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그제서야 집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수는 두려움에 집을 나가자고 제안했지만 경호는 더 깊이 탐험해 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층 옥도를 지나던 중 미영은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란 미영은 비명을 질렀고 세 사람은 다급히 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끝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집 전체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방이 환히 보였습니다. 마지막 방으로 다가가니 문이 삐걱거리며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용기를 내어 피아노에 다가갔고 번지가 내려앉은 건반을 살짝 눌렀습니다. 그러자 피아노에서 은은한 소리가 울렸고 동시에 집 전체가 진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살해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허무함이 가득한 눈으로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영호는 순간 그 가족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묶여있던 그들의 영혼은 진실을 밝히고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들고 집 안을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가족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가족들 간의 비극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끝났을 때 병호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두었고 문득 집안의 모든 불빛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로 청년들은 급히 집을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소문은 점차 확산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집을 찾아가 가족의 넋을 기렸습니다. 얼마 후 그 폐가는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가족의 영혼도 마침내 평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끔씩 바람이 부는 밤이면 그들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